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주식 투자에는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자가 난 주식 투자 실력이 대단해. 뭐 이런 사람들을 좀 보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그냥 그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하느냐 그런 것들이 결국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력이라는 건 없어요. 얼마나 뭐 부지런한 습관을 몸에 체득을 했느냐. 그게 결국 이제 주식 투자자로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냐 없느냐 이런 거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를 부지런하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근데 그거를 획일적으로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가 이제 1대1로 답변을 못 해드리다 보니까 커뮤니티 게시글에 이제 전체 공개를 통해서 이제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 유사 투자 자문 때문에 이제 이게 1대1 답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요즘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 걸 보면은 주식 시장이 이제 유동성이 어느 정도 축소될 수 있는 어떤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플레이 레벨이 굉장히 올라갔고, 일반적인 투자 그냥 뭐 바이 앤 홀드나 또는 뭐 리스크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보는 어떤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투자 이외에 뭐 컨센서스 상향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센서스가 상향이 되고 이 상향된 종목들이 논리가 무엇인지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막연하게 이제 애널리스트가 추정을 한 건지, 아니면은 좀 더 이제 논리적이고 구체적이고 이게 확실하게 가능성이 높은 실적을 추정치를 상향시킨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추정치가 없는 뭐 것들은 어떻게 이제 플레이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커뮤니티 게시글을 몇 개 오늘 이제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 달아놓은 거에 대해서 이걸 한번 간단하게 그 게시글을 보면서 영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일단 뭐 사설이 길었는데 우선 한번 내용 보시죠. 우선 여기 이제 이거는 뭐 KNW 관련된 내용이고, KNW는 뭐 7,000원대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이제 뭐 이 반도체 소재 부분도 꾸준히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2차 전지 가스 부분도 뭐 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이번 4분기 실적도 좀 일단 쳐다보고 나서, 이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뭐 그렇게 서프라이즈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한번 그냥 쳐다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4분기 실적 보고 좀 고민을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우선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세미나를 할 때 어떤 자료들을 들고 오냐면, 본인이 결국 썼던 자료, 그 썼던 자료에는 뭐 추정 영업이익도 있을 거고 뭐 왜 그렇게 추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매니저한테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데, 뭐 A 기업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100억이라고 일단 기재를 해놨는데, 미팅하면서 펀드 매니저한테 이런 얘기도 하긴 해요. 아, 제가 100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제 그 제가 한 번 더 최근에 미팅을 갔다 와 보니까 100억 안 나올 것 같고요. 한 90억이나 8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닝을 좀 제가 조만간 하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뭐 제가 그 보고서에 써놓기로는 한 100억이라고 썼는데 실제 이익은 그거보다 훨씬 잘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알게 모르게 그 애널리스트가 세미나를 통해서 이야기했었던 실적이 컨센서스로 비공식적으로 이제 형성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130억이다, 140억이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추정치가 알게 모르게 비공식 컨센서스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와, 이 기업 엄청 실적 잘 나온대라고 이제 뭐 암암리에 이제 뭐 내용이 돌아다녔는데, 실제 이제 그 뭐 분기 실적이 딱 나왔는데 그 분기 실적이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죠. 반면 이제 이미 숫자상으로 명목상의 어떤 추정 영업이익 대비해서는 잘 나오지만 비공식적인 어떤 내용 대비에는 컨센이 하회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질문을 이제 제가 고민을 해보면 결국 이제 그거죠. 최근 분기 실적에 대해서 너무 과몰입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저는 최근 그 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애널리스트는 이번 분기 실적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2022년도 실적 또는 2023년도, 이걸 이제 퀀트 용어로는 FI1 또는 FI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또는 내년에 어떤 실적을 변화시킬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올해 2021년도 4분기 지금 분기 실적이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
이 분기 실적을 손익구조 변동공시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일회성적인 요인인지 아니면은 뭐 진짜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좀 덜 나오게 되는 건지, 그로 인해서 2022년도 실적과 23년도 실적을 하향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보다는 4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왔어, 이러한 트렌드면은 내가 2022년도 2023년도를 좀 보수적으로 봤던 것 같아, 그럼 2023년도 2022년도를 컨센서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보는 것들이, 이런 데이터를 이제 제가 자료를 드리잖아요,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는. 일단 22년, 23년 컨센 변화를 보면서 여기 이제 추정치가 빠져 있는 것들은 커버리지가 중간중간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뭔가 이제 계속 꾸준히 커버하지 않는 이유도 뭔가 회사가 좀 생각보다 안 좋아지니까 커버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커버하는 거 위주로 일단 체크를 했을 때, 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또는 실적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보고서들을 쓰면서 2022년도 컨센도 낮추고 2023년도 컨센도 낮추는 기업을 굳이 뭐하러 적극적으로 들어가냐 이거죠. 굳이 어떤 수급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수급 이슈가 있으니까 올해 컨센 하향되고 내년 컨센 하향되고 있는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트라이를 해볼 만 하겠지만, 여기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올해 컨센 하향되고 내년 컨센 하향되고 있는 구간에서 지금 4분기 실적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저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관심 가지는 것들은 여기 이제 밑에 있는 것들입니다. 올해 실적 컨센 올라가고 내년 실적 컨센 올라가는 것들입니다. 연간으로. 애널리스트가 올해랑 내년까지 이렇게 자신 있게 올리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의 경우에는 회사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왜 추정치를 그렇게 올렸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간 컨센서스를 추적을 해야 되고, 이 연간 컨센서스의 변화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냐를 많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 컨센서스의 실적이 뭐 세미나를 해가지고 최근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돌아다녀가지고 뭐 실제 어닝 서프라이즈지만, 그 데이터상으로는 어닝 서프라이즈지만 실제 어닝 쇼크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종종 보면 분기 보고서의 어떤 보고서나 실적 발표가 발표가 됐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기업도 있고 오히려 오르는 기업도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 어닝 쇼크인데도 오르는 기업도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인데도 오르는 기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악재 해소의 개념이냐, 또는 이제 더 이상 좋아질 게 없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이제 컨센이 하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차라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너무 과대 평가를 했다가 조금 이제 그거보다 못 미친 경우에는, 떨어지는 경우에는 바텀이라는 게 있는데, 시장에서 생각했던 거를 현저하게 못 미치는 경우에는 뒤이어서 2022년도 실적, 2023년도 실적까지 컨센이 하향되기 시작하면서 매물을 계속 불러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제 컨센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 하는 거는, 컨센은 이제 우리가 주당 순이익이나 또는 영업이익,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영업이익을 위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의 주당 순이익은 이게 그 가공해야 되는 지표들이 더 많아서 이 컨센 변화가 너무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의 트렌드를 보는 게 오히려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캐펙스 증가를 했는데, 자, 캐파 증설을 했는데 이 캐파 증설을 잘못하게 되면 회사가 망해요. 예전에 이제 그 독일에서 그 풍력 관련해서 보조금이 딱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 풍력 관련된 업체들의 오더가 줄어들면서 단조업체인 마이스코라고 하는 회사가 결국 상장 폐지가 됐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이제 일반적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제조업 베이스에서 고객사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시켜서 증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물량을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증설은 삼성전자의 오더를 통해서 증설하는 경우에는 따박따박 실적이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방의 어떤 시장이 굉장히 호황인 경우,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그런데 2차 전지의 어떤 밸류 체인이 굉장히 호황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증설하는, 지금 현재 시나리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2차 전지 쪽은 증설하는 거가 바로바로 이제 램프업 되면서 매출로 이어질 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가정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가정이 깨질 때도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예를 들어 뭐 전 세계가 갑자기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 줄여 나간다던가, 그리고 뭐 성장 속도가 또 떨어진다던가 뭐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기준으로 투자의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2차 전지 주식들을 내가 포트폴리오에 넣었는데 그 포트폴리오에 넣는다면 증설을 많이 하는 어떤 회사들을 플레이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반면 어떤 증설 기여하는 기업들은 본인이 스스로 회사의 어떤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노바렉스 같은 경우가 있죠. 본인이 건강기능식품이 잘 팔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전방 시장을 고민을 했을 때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은 계속 할 거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지만 그 성장의 속도가 단기적인 어떤 분기 실적들을 고민을 했을 때 램프업하는 속도가 늦어서 단기적으로는 감가상각비나 이런 고정비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좀 훼손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다시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증설이라고 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는 이유가 증설로 인해서 외형 성장이 되고 그 외형 성장이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게 가능성이 높냐 낮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고 결국 전방 업체에 대해서의 시장 상황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도를 줬는데 삼성전자 5도가 주는 그 전방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 또는 이제 뭐 애플이 만약에 뭐 준다고 하면 애플 관련된 전방 상황들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판 관련된 회사들도 증설을 막 하는데 DDR5 관련된 것들이나 또는 이제 뭐 후공정 관련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쪽 관련해서 뭐 이 기판 관련된 업체들이 전방 업체가 전방의 어떤 수요가 타이트하니까 이건 증설해도 먹힐 수 있는 증설이다라고 시장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설에 대해서 우리가 플레이할 때는 결국 이제 전방업황들을 잘 봐야 된다. 이 전방업황이 되는 곳에서 증설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했었던 전방업황이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뭔가 피크아웃하는 느낌이 있고 성장 속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 구간에서는 증설 잘못했었을 경우에는 고정비 많이 올라가서 회사가 낮아빠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낮아빠지는 경우들을 잘 봐야 된다. 결국 증설했으니까 무조건 실적 좋아진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결국 전방의 업황과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내용들을 또 질문하신 게 있었냐면은 그 목표가나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리레이팅, PER 리레이팅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기업에서는 기업의 어떤 이익의 변동성, 이익이 막 들쑥날쑥하면은 평균 PER, 그 PER 밸류에이션이 낮게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익의 변동성이 좀 낮으면서 이익의 어떤 질적인 부분도 이제 질적이라고 하면은 비즈니스 구조가 좋고 경제적 해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어떤 구간으로 들어가면은 PER이 리레이팅 된다라고 우리는 대부분 책을 통해 배웁니다. 애널리스트도 얘기하고 매니저도 얘기하고 일반적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투자자로서 펀드 매니저 경험도 해봤고 뭐 그런 경험을 봤을 때 지나고 나서 보세요. 지나고 나서 보면 리레이팅이라는 거는 거의 뭐 그 오랫동안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10배짜리 PER 회사가 PER 20배까지 갔다가 시간 지나서 보면 다시 10배로 돌아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성이 다시 회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조심조심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PR이 이제 디레이팅이라고 하죠. 디레이팅 되면서 들고 죽어버리거든요. 실적은 그냥 따박따박 나오는데 멀티플이 떨어지면서 내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저는 리레이팅이라고 이제 표현해서 그쪽을 이제 베팅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개별 기업이 리레이팅 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개별 기업이 정말 좋아져서 좋아진다고 해도 결국 거기에 이제 경쟁자들이 붙기 마련이고 그 경쟁자들이 붙기 때문에 다시 디레이팅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럼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별 기업 혼자서 안 되고요. 산업 자체가 같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좋아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산업 자체가 멀티플이 올라가야 이게 진정한 리레이팅이 되는 거고 이 산업 자체 멀티플이 또 다 같이 떨어집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뭐 주도 테마 또는 주도 업종 이런 걸 잡아가지고 막 크게 먹고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익의 변동성, 이익의 질, 이익의 장기 가능성 이거는 진짜 책에서나 보는 내용들이고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군집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쪽 섹터들이 다 같이 이제 움직이는 것들. 그래서 다 같이 멀티플이 올라야죠. 한 개만 멀티플이 올라가면은 헤지펀드 하는 애들이 롱쇼트 해버린다니까요.
얘는 왜 이렇게 비싸죠? 이 헤지펀드 하는 애들이 얼마나 그 딱 쇼치는 가장 기본적인 로직이 고 PBR인 종목들 중에서 6개월 동안 상승 많이 한 것들이에요. 3개월이나 6개월 상승 많이 했는데 고 PBR인 주식들, 시가총액 좀 큰 것들 중에서 그런 애들 막 쇼쳐버립니다. 작년, 재작년 해도 카카오, 네이버 이거는 뭐 새로운 시대로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리레이팅이라는 거는 다 같은 까라들이 이제 올라갔다가 같은 까라들이 내려갈 때 디레이팅이 되는 건데, 리레이팅은 결국 뭐냐? 같은 업종들이 같이 이제 움직일 때 그때 베팅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소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작은 것들 중에서 그런 기업들이 가끔 리레이팅 되기도 합니다. 뭐 삼성전자가 이제 오더를 많이 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서, 자, 중소기업들이나 시가총액 작은 회사들이 리레이팅 되는 경우는 왜냐면 이 시가총액 작은 기업들은 언제 망할지도 모른다는 하는 어떤 리스크 프리미엄이, 그 리스크가 이미 어느 정도 내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객사가 이제 물량을 막 던져주면서 살아남고 오랫동안 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그 부분 때문이라도 약간 더 리레이팅 되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잡주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리레이팅이 개별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큼직큼직하게 이제 먹는 거는 산업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베팅을 하는 게 진정한 리레이팅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낮아지는 구간에는 그냥 이제 유동성 효과로 인해서 계속 이제 PR이 이제 올라가는 국면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대학생 때 이런 게 있는데, 뭐 애널리스트가 PER을 쓰고 뭐 DCF를 쓰고 어떤 기업의 정확한 목표가를 산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박관념이 있었던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투자하지 않아요. 목표가라는 걸 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그냥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해요. 이 기업이 이제 사업 목적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하는데 이 성장 속도가 언제 둔화가 될까? 그러면 나는 언제까지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될까? 자, 이런 거죠. 기판도 이번에 증설을 통해서 2023년도에는 공급이 좀 더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 2022년도에는 타이트하고 증설에 대해서 막 기대감이 있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증설되고 나면은 2023년도에는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뭐 매력적으로 안 느끼게 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일단 2022년도 상반기까지는 내가 이걸 끌고 가고 2022년도 하반기에는 이걸 좀 기판 회사들은 좀 팰지 말지를 좀 고민하자. 저는 이런 것들을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볼 때 이 기업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구간이 언제일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럼 그 구간 때까지는 좀 끌고 가보자. 그 중간에 사고 팔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찍어내진 않더라도, 예를 들어 뭐 내가 이 기업을 비중 5% 들고 있다가 뭐 시장이 안 좋아져서 2%, 1%로 낮췄다가 다시 5%로 다시 이제 5%로 늘려 나가더라도 완벽하게 이제 찍어내는 거는 올해 이제 하반기에 뭐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안 나오는 경우, 뭐 계속 쇼티지가 나오고 수급이 타이트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뭐 이미 상반기에는 수급 타이트했고 우리가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항상 상반기 대비 하반기 더 좋아지는 것들을 시장에서는 찾길 마련인데, 상반기에 이미 많이 좋아졌던 기업들은 하반기에 상반기만큼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일단 상반기에 상반기 지나고 나서는 기판 기업들도 팔아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는 거거든요. 결국 뭐냐, 기업의 어떤 목표가라고 하는 절대치를 보는 게 아니고 기업을 어떤 시계열적인 그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얘가 언제까지 성장하고 시장에서 그걸 좋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고민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텔레그램 몇 군데 보면은 뭐 가치 투자자를 표방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PER 밴드에 대해서 막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얘가 과거 역사상 PER 밴드 하단 국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락바텀 구간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락바텀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인정 못해요. 기업이 더 성장 못하면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은행도 PBR 이 정도면 싸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 밴드 하단이다 밴드 상단이다 이런 거는 그냥 참고 지표일 뿐이고, 그 과거의 업황을 비교해야 됩니다. 과거에 밴드 하단에서 다시 상단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회사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평가받았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밴드 하단까지 왔을 때 그게 똑같이 펼쳐질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어차피 D램 가격이
이제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뭐 3, 4분기에는 반등할 수 있으니까 밸류에이션 콜이 먹혔던 거지. 다른 어떤 기업들도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이라고 무조건 바닥에서 턴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쉽게 돈 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진짜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으로 떨어졌던 이유가 뭐 시장 점유율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뭔가 경제적 해자가 타격을 받아서 밴드 하단으로 떨어졌는데 그게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기존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과거의 밴드 하단과 상단을 왔다 갔다 했을 때 어떤 그때 상황을 다시 보고 지금 현재 상황이랑 비교를 해서 밴드 하단에서 다시 튕겨 올라갈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또는 이제 이런 게 있죠. 이번에 과거에는 A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이번엔 B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비즈니스의 이익 비중과 A라고 하는 비익의 어떤 이익 비중을 한번 섞어서 봐야 되는 거죠.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익 비중이 올라오니까 과거의 어떤 평균 밸류에이션 밴드 대비해서 지금은 좀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야 그래도 내가 책들을 보니까 PER, PBR 이런 거가 싼 거가 좋다던데요? 라고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PER과 PBR 팩터가 정말 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베팅을 한다면 종목 하나 두 개 사는 게 아니고 종목을 50개씩 깔아야 돼요. 그래야 이 PER과 PBR 팩터가 표방적으로 효과가 있고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냥 한두 종목 보면서 이 회사는 PR 밴드 하단이니까 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는 목표가를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보고서를 써야 되니까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시계열 같은 거를 보고 이걸 투자 스토리라고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투자 스토리가 둔화되는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고 하는 이제 피터 린치 책을 보시게 되면 뭐 생활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다는 둥, 또는 이제 안정 성장하는 어떤 기업들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쪽의 기업들을 투자해야 되는 둥 왜곡적인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펀드 매니저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터 린치는 펀드 매니저예요. 수십 년 차의 펀드 매니저가 그 자신의 어떤 내용들을 다 집대성해서 쓴 책인데, 개인 투자 한 1, 2년, 3년, 뭐 5년 하신 분들이 펀드 매니저 경험이 없는데 그 책이 100% 이해가 안 되는 게 막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이제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어떤 챕터 중에 하나가 투자 스토리를 재확인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이런 투자 스토리로 이 기업이 성장할 거라고 봤다면 이게 결국 시계열이잖아요. 그 시계열에 맞춰서 이게 계속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느냐, 회사가 성장을 하고 하느냐, 그리고 그게 내가 생각했던 거 달라지느냐, 그럼 파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제가 예스24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 보면 그 챕터가 있습니다. 이 펀드 매니저 시각으로 이 책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 보면 스토리를 재확인하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을 확인하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이 있지만 결국 데이터라고 하는 팩터를 확인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수출 데이터도 좀 보세요, 화학 데이터도 좀 보세요, 뭐 이런 것들 계속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스토리를 재확인하라. 이 회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언제부터 좋아지고 시장 참여자들은 언제부터 이걸 좋게 생각할 거고 이게 언제부터는 피크아웃 할 정점을 찍을 거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게 결국 스토리를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는 피터 린치는 저성장주랑 요거 그리고 이렇게 여섯 가지 유형을 구분을 했잖아요. 근데 그 여섯 가지 유형을 다 포트폴리오에 넣어놨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때는 저성장주가 주가가 갑자기 반등하기도 하고 대형 우량주가 가는 장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경기 순환주가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고성장주가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턴어라운드 하는 주식들이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자산주가 움직일 때도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 레이 달리오의 그 사계절 포트폴리오랑 비슷한 논리예요. 결국 이제 컨트롤은 상관관계를 낮춘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안정성장주나 성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포커싱이 돼 있어서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은 뭐 주변에서 자기가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확인 가능한 투자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포커싱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피터 린치는 포트폴리오에
투자 전략을 다양하게 한 포트폴리오에 이런 여러 가지 스타일의 그 종목들을 같이 들고 있으면서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있을 때 한 방에 나락으로 가지 않도록 변동성을 제어한 거구나. 여러 가지 투자 스타일을 넣으니까 뭐 저성장주가 안 될 때 이 대형 우량주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중을 어떻게 조절을 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매니저로서 그 투자 스타일을 한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를 녹여놨고 뭐 요즘 이제 타임폴리오의 멀티 매니저 시스템처럼 이런 멀티 매니저 시스템을 본인 혼자서 머릿속에서 이 여러 가지 투자 스타일을 그 다 했다라는 거죠. 물론 비중은 좀 다르겠지만 이 어떤 스타일마다 투자 비중은 다르겠지만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획일적으로 뭔가 하나만 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이 목표가는 목표가일 뿐이고 결국 회사의 어떤 시계열을 기준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 그럼 투자자는 결국 이제 그 여기 또 이제 제가 뭐 어떤 내용을 해놨냐면 어 여기 이제 투자자라는 거는 그 컨센이 있는 기업과 컨센이 없는 기업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이제 변화에 민감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컨센이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이제 컨센을 체크를 하면서 이게 왜 이제 컨센이 올라갔지? 이유가 뭐지? 그러면 이게 논리가 맞나? 이런 걸 체크를 하면 되는데 컨센이 없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거죠. A라고 하는 기업이 컨센서스가 없어요. 근데 그 A라고 하는 기업의 유사한 기업들의 평균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PR이 한 10배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0억이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연간 이익은 한 100억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산한 거죠. 근데 그 회사가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연간 기대하는 이익이 한 100억인데 이번 분기에 이익이 뭐 한 40억이 나오고 50억이 나왔다. 그러면 분기당 기대하는 이익은 한 25억 내외일 텐데 이게 생각보다 잘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그 컨센서스가 있는 거고 그 보이지 않는 컨센서스가 상향하는 모멘텀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컨센서스가 없는 기업도 밸류에이션이 아니죠.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이 밸류에이션을 역산을 해서 적정 시가총액을 뽑아낸 다음에 이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이익이 얼마인가를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형주 탐방하고 중소기업들 탐방할 때 이 회사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이익이 얼마일까? 그리고 내가 실제 탐방을 했을 때 그 회사가 실제 달성 가능한 이익이 얼마일까? 그리고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가 기업 탐방을 보면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었던 내용들을 비교를 했을 때 시장이 이 기업을 오판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많이 체크를 하고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이익이 더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기업을 투자하는 전략을 주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탐방하면 물어보는 게 회사 비즈니스 모델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최근 이제 실적이랑 작년의 실적이 왜 그렇게 됐냐, 올해 사업 계획은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할지, 실적이 나오면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나는 이제 주식 투자는 무조건 기업 탐방을 해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겠지만 예전에 젊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기업 탐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숙달된 사람들은 너도나도 할 수가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가 투자자문사에 어떻게 재직을 하시는 기회가 생기게 되면 한 1년 정도만 지나면은 웬만한 기업 탐방 해가지고 회사 내용 받아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품 팔아가지고 갔는데 대부분의 이제 중소기업들은 10중 8구 어떤 기업들이냐면 갑자기 고객사가 생겨가지고 돈벼락이 떨어지는 기업들이에요. 뭐 어떤 거냐면 뭐 삼성전자에서 오더가 들어왔어요. 애플에서 오더가 들어왔어요. 뭐 다른 기업에서 오더가 들어왔어요. 10중 8구는 대부분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발품 팔아가지고 주식 담당자한테 우리 이번에 신규 고객사가 생겨가지고 올해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내용을 듣고 왔다고 칩시다. 그게 주식 투자 실력인가요? 그냥 가가지고 열심히 발품 팔아가지고 부지런하게 한 거지. 그거는 주식 투자 실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실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회사를 여러 군데를 부지런하게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럼 결국 뭐냐? 기업 탐방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라도 열심히 봐야죠. 컨센서스가 어떻게 상향이 되고
또는 최근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고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쪽으로 좀 많이 포커싱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을 시장에서 좋아하고 있고 요즘 새로운 내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변화에 대해서 계속 민감하게 체크를 하는 팔로우업하는 그런 변화에 민감한 이런 투자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 부지런함의 대가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년 발품 팔고 들어가 봐야 뭐 색다른 거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고객사 생겨가지고 돈벼락 떨어집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 내용을 그런 기업들을 찾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발품 팔고 다니는 건데 그거가 그런 행동 자체가 제약이 되는 순간에서는 그럼 어떡할 건데요? 그럼 다른 방법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기업 탐방이라는 게 기업 탐방을 많이 하는 게 주식 투자 실력을 높이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이 한 1, 2년 지나면은 또 회사가 바뀌어 있어요. 특히 잡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삼성 오더가 끊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작은 기업들은 암만 공부를 해도 아마 어떤 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이게 회사가 갑자기 막 바뀌고 이러니까 공부가 누적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해서는 중대형 기업들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거를 많이 습득을 한 다음에 시가총액 작은 것들로 내려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좀 많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기업 탐방을 만약에 가고 또는 회사에 전화를 한다고 하면은 회사에 전화를 할때 최근 이제 실적들이 이유가 어떻고 앞으로 이제 실적들이 컨센서스가 이렇게 재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거냐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보면서 뭐 좀 회사에 대해서 시장의 생각이랑 회사의 실제 이제 달성 가능한 이익이랑 비교하는 어떤 능력들을 좀 기르는 게 핵심인데 그냥 기업 탐방 다니면서 이것저것 내용 듣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주식 실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주식 실력이라는 개념 자체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열심히 부지런한 사람이 이 주식 투자를 해서 먹는 거다. 부동산도 열심히 이제 임장을 해서 여기저기 동네를 가본 사람들이 이제 성과를 내듯이 주식 투자도 데이터를 많이 보든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끊임없이 해주든지 아니면 꾸준히 발품을 팔아가지고 뭔가 찾아내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결국 나는 여러분들은 어떤 부지런함을 장착을 해서 내 무기로 가져갈 거냐 그게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단계이겠죠. 그리고 그 투자 스타일이 과거에 이제 했을 때 성과가 났었던 방법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PER, PBR이라고 하는 것들이 통계상으로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성과가 있었으니까 저평가된 주식들을 플레이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했듯이 저 또한 컨센서스 상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 끊임이 성과가 있었고 이걸 좀 더 데이터가 이해할 수 없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영역으로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베팅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로 뭐 플레이하는 건데 그걸 또 응용을 해서 추정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생각하는 실적이 얼마일까? 그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잘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사람이 이제 주식 투자 실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은 어떤 부지런한 성격을 가졌을까? 저 사람은 어떤 부지런한 어떤 방법들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럼 나는 어떤 부지런한 것을 장착을 할 건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막연하게 이제 듣고 그냥 매매하고 이거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제일 고통스러운 거 제가 주식 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고통스러웠던 거는 한 내가 6개월 지났는데 6개월 전과 지금의 나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더 부지런한 뭔가를 장착하지 못했다는 거죠. 발품 팔고 기업 탐방을 다니는 것도 다니면서 생각하는 게 야 이거 뭐 기업 탐방 해가지고 내용 좀 더 듣고 와가지고 주식 플레이 하는 게 이게 뭐 대단한 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 내린 결론은 그냥 부지런한 사람들이 먹는 시장이다. 발품을 팔든 손품을 팔든 데이터를 많이 보든 여기저기 이걸저것 많이 보든 기사를 많이 검색을 해보든 결국 회사에 한 번 더 전화를 해보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남과 조금 더 차별화된 모습들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냥 뭐 이제 잡설이 많았었는데 그냥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그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영상 올렸던 것 중에서 우리가
기업 탐방,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 탐방 하면은 뭐 이것저것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환사채 투자자,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총액 인수를 통해서 전환사채를 모두 자기들이 인수해서 그 일반 이제 펀드 매니저들한테 이제 팔겠다. 뭐 이제 어떤 A 펀드, B 펀드한테 팔겠다라고 하는 그런 딜을 이제 체결을 하면서 초기에 이제 회사 데이터를 이제 그런 증권사의 어떤 총액 인수하는 IB 팀에다가 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때 줬던 내용들이 막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달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기업 탐방을 했을 때 이런 내용들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 못 받는다고 해서 이 전환사채 투자하는 IB에 하는 애들이 항상 성공하나요? 항상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사를 깡그리 털어가도 그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어떤 확률에 대한 배팅이에요. A라고 하는 기업이 전방 업황이 좋아지고 이런 모자이크론처럼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봤더니 이 회사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거를 내가 배팅을 하는 거죠. 리스크를 감내를 하고. 그런데 이거 하나만 했을 때는 이거 하나가 틀리면은 내가 타격이 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골라가지고 해놓으면 이 중에서 반 이상만 맞춰도 대박이다라고 이제 하는 게 포트폴리오 매매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 탐방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기업 탐방이라고 하는 게 해봐야 IR 담당자랑 미팅해가지고 이것저것 주워 듣고 내용 듣고 오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내용 실제로 받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치 IR 담당자랑 미팅하고 나면은 내가 회사를 모두 이해한 것 마냥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굉장히 근시안적인 사고입니다. IR 담당자가 아는 것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일부 회사의 불리한 것들은 숨겨서 이야기한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료가 이제 데이터로 다 줘버리니까 다 보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서면으로 주는 거니까 서류로. 근데 이걸 받을 수 있는 펀드 매니저 일반적인 어떤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 매니저가 와도 이런 거 안 줘요. 이런 걸 회사에서 왜 줘요? 회사에 돈이 한 2, 300억씩 꽂아준다고 이제 전환사채 발행할 때나 자료 만드는 건데 경영지원팀 애들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IR 담당자랑 이거를 왜 일반 기관 투자자 미팅할 때 줍니까? 안 주죠. 개인 투자자한테도 더 안 주죠. 근데 이거 모른다고 해서 주식 투자 못 하나요? 그러지 않다고요. 그냥 이런 것들 봤을 때 기업 미팅이라고 하는 것도 만능은 아니다. 거기에 너무 몰입돼가지고 기업 미팅 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그래서 기업 미팅 하시는 분들이 큰 기업에 가면은 뭔가 알지를 못하고 와요. 왜냐하면 큰 기업은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기업에 미팅 갔을 때는 컨센서스 이익이 있고 그 컨센서스 이익보다 잘 나올 수 있을까 못 나올 수 있을까 그것만 체크했던 거고 이 중소기업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전벽해와 같은 어떤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애플이 고객사가 된다는 등, 삼성이 고객사가 된다는 등, 삼성이 원래 고객사인데 증설을 시켰다는 등, 이번에 장비가 왕창 나온다는 등, 그렇 대부분 이제 고객사한테 버프 받는 거죠. 게임용으로 치면은 그런 버프 받는 어떤 이슈들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만 보다 보니까 회사가 안 좋아졌다 갑자기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이슈들을 그 기업 탐방과 미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모으러 다니는 건데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결국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좋아지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밑에서 한번 훑어보자. 그러다 보니까 외주 관련된 것들도 많이 이제 나오고 그 외주 관련된 기업들도 훑어보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골라지는 것들이지. 그게 이제 그 사전에 이런 자료들을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도 아니고 IR 담당자도 삼성전자의 어떤 동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좋아질지 2, 3년을 예측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 자료나 데이터들과 시장의 변화를 통해서 이 기업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미리 예측도 가능하죠. 물론 그게 너무 미리 예측을 해서 오랫동안 시간적인 어떤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여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주식 투자에 만능은 없다. 기업 탐방을 하는 것도 만능이 아니고 데이터만 보는 것도 만능이 아니고 차트만 보는 것도 만능이 아니다. 그냥 여러 가지를 이제 자기에 맞는 방법을 하되 이걸 부지런하게 하면서 확률을 높여 나가는 거를 해야 된다. 근데 핵심은 결국 부지런함 아니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뭐 주저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